아니 어머니, 이 며느리 지금 다른 사람의 혼을 빌려 쓰고 있어요. 혼을 빌려 쓴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이 집안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해.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박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 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빗줄기 너머를 바라보는 뒷모습.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처음엔 정말 예쁘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말도 곱게 하고 시어머니 눈치도 잘 보고 무엇보다 아들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참 고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째부터였을까요?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진아, 거기 서서 뭐하니? 감기 걸려. 영숙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자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치곤 너무 깊고 슬픈 것 치곤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저기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 오는 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빗물이 아스팔트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긴 머리의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영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누가 보인다는 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 처음엔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도연도 요즘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아들이었는데 요즘엔 새벽 2, 3시까지 거실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니? 며칠 전 영숙이 물었을 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무언가 짓눌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단순히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영숙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 도연이가 담배를 피우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무릎을 안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도연 씨, 약속했잖아요. 저 다시는 안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그저 지쳐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경쇠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은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도 아니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새벽녘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 골목 안에 있는 그 점집에 가봐야겠다고. 풍문점집. 20년 전 남편이 사업 시작할 때 한번 찾아갔던 그곳. 그때 무당이 정확하게 맞췄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지만 3년 뒤 조심하라고. 실제로 3년 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영숙은 그 무당을 믿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가봐야겠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영숙은 이불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랑 같이 시장 좀 가자.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못 잤나 봅니다. 시장이요?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응, 좀 볼 데가 있어서. 너도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바람도 좀 쏘일 겸 같이 가자.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사실 점집에 간다는 말을 하면 며느리가 거부할까봐 걱정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집이나 무당 같은 걸 미신이라고 믿지 않으니까요. 오후 2시쯤 두 사람은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수진이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골목 끝엔 가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골목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2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풍문점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응.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옛날에 여기서 한 번 본 적 있는데 정말 잘 맞추더라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죠.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붉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흰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당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영숙은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남편분 사업하실 때 오셨던 분. 그때 3년 뒤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무사히 넘기셨나 봐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기억한다니. 무당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분이 며느님이신가 보네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숙은 보았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어머님, 이 며느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집이 자꾸 차가워지고 아드님이 말수가 줄어들고 밤마다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확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맞았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이 여인 혼을 빌려 쓰고 계십니다. 혼을 빌려 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당은 수진의 손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며느리의 몸에 귀신이 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군가의 빚을 지고 계십니다. 그 빚이 너무 무거워서 혼이 반쯤 빠져나간 채 살고 계신 겁니다. 빚이요? 과거에 어떤 약속을 못 지켰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여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고 계신 겁니다.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무당은 조용히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풀지 못한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이 집안은 계속 어두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며느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드님도 그리고 어쩌면 과거에 돌아가신 누군가도 함께 얽혀 있을 겁니다.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가신 누군가라니.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진실을 말할 용기를요. 두 사람은 점집을 나왔습니다. 수진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요즘 아들이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피하듯이 새벽 2시쯤 영숙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금은 피곤해. 내일 하자. 내일도 그러실 거잖아요. 벌써 몇 달째예요. 저랑 제대로 얘기도 안 하시고 눈도 안 마주치시고. 그게 아니라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거짓말이에요. 도연 씨는 저를 보면 다른 사람을 떠올리시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사람 얘기 좀 해줘요. 그래야 저도 편해질 것 같아요. 수진아, 은지 언니 얘기요. 도연 씨의 첫사랑, 제 친구였던 사람.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사랑? 며느리의 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연 씨 마음속에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시는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은지 언니가 저한테 왜 그랬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고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요.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은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밝고 유쾌한 성격에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4년 동안 그들은 연애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배 나이에. 그날 은지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소식을 들었죠. 은지가 사고를 당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은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전화조차 받지 못했어요. 영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당시 도연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 일로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은지의 대학 동기였어요. 둘이 친한 친구였죠.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만난 거니? 은지가 세상을 떠나고 2년쯤 지났을 때 추모 모임에서 다시 만났어요. 수진이가 저를 위로해줬고 자주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에는 단순히 남편의 첫사랑을 질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뭐니?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말해봐. 무당도 그랬잖니.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은지 언니가 사고 나던 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은지 언니 차에 타고 있었어요. 언니가 저를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언니가 도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언니는 불안해했어요. 그날 도연 씨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운전하면서.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서 트럭이 왔어요.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었어요. 언니는 피하려고 했지만 핸들을 꺾는 순간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바람에 언니가 놀라서 더 크게 핸들을 꺾었고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제가 조용히 있었으면 언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경상만 입고 살았는데 언니는 그렇게. 도연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은지 언니 대신에 언니가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씨를 지켜드려야 한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굳은 얼굴, 며느리의 울먹이는 얼굴, 그리고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신이나 미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 슬픔, 그리고 풀리지 않은 매듭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며느리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출근했고 저녁에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답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자기 안에 갇혀서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이 집안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영숙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도 며칠째 감지하는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같이 먹자.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떠서 수진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먹어. 이렇게 굶으면 몸 버티겠니? 어머니, 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은지 언니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 잘못으로 언니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절 사랑할 수 없으실 거예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면 그때 트럭이 신호를 위반한 거잖니. 그리고 내가 비명을 지른 건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리고 너 그날 은지가 도연이한테 하려던 말이 뭔지 아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했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었을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요? 응. 여자가 남자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게 되게 그런 거잖니. 그것도 전화로는 안 되고 꼭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라면. 수지는 멍하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은지가 임신을 했었다면, 어머니, 그럼 저는 더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까지. 아니야. 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날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야. 신호를 위반한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내가 그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해.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 그냥 같이 저녁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찍 들어갈게요. 저녁 6시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도 머리를 감고 정돈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어라. 영숙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도연아?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은지한테 미안한 거 있니? 도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대답해봐. 그날 전화를 못 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죄책감 느끼고 있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한 거 있지? 은지를 잊지 못해서. 엄마, 너희 둘 다 멍청해. 서로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지 정작 마음을 나누지는 않잖니.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연아, 은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그 애가 그렇게 착한 애였다며? 그럼 지금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리고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은지가 진짜 친구였다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을 거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너희 둘 다 죽은 사람한테 너무 묶여 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야.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 쉽지 않지. 하지만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너희 둘 다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안해하고, 미안해하면서도 멀어지고.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은지 언니 산소에 다녀올게요. 이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 이젠 놓아줘. 너희도 은지도 모두 편해질 수 있게.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았습니다. 귀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슬픔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창문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차를 타고 은지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의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연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수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계속 비비작거렸습니다. 수진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날 은지가 나한테 하려던 말 정말 모르겠어?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그러셨어요. 도연 씨한테 꼭 오늘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무슨 기쁜 소식일까? 기쁜 소식? 도연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은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는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 응. 저 그동안 거짓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사실 저는 도연 씨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도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며 운전했습니다. 은지 언니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전화도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추모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알아.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제가 도연 씨한테 의지하게 됐어요.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그때 도연 씨가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도연 씨 마음속엔 여전히 은지 언니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더 노력했어요. 은지 언니처럼 되려고. 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언니가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언니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힘들게 한 거구나.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도연 씨를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차는 산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해는 거의 다 진 상태였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산소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잔디 위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박은지겨. 도연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양의 마지막 빛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날 전화 못 받아서, 내가 하려던 말 듣지 못해서, 그리고 널 잊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너도 나도. 이대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으니까. 수진도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수진이. 오랜만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비명을 질러서, 제 때문에 언니가, 저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하지만 언니, 저도 이제 살고 싶어요.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고 진짜로 살고 싶어요. 그게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요.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지야, 수진이는 내 친구잖아. 내가 가장 아끼던 친구. 그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거 너도 원하겠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응. 저 도연 씨를 진짜로 사랑해요. 은지 언니 대신이 아니라 도연 씨 자체를 사랑해요.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도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은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널 은지의 그림자로만 봐서. 이젠 제대로 볼게. 너라는 사람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산소 위에서, 별빛 아래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비석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낡고 발에서 언제 놓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도연 오빠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의 필체였습니다. 도연 씨, 이거.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오빠 곁에 없겠죠. 사실 오늘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던 건 제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예요, 오빠. 놀라셨죠? 저도 너무 기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오빠는 좋은 아빠가 되실까? 근데 오빠는 분명 좋은 아빠가 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오빠, 만약 제가 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오빠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제 진짜 소원이에요. 그리고 수진이 잘 부탁해요. 제 친구인데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제발. 사랑해요, 오빠. 항상. 은지올림.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편지를 함께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저를 오빠한테 부탁한 거였어. 그리고 임신했었구나. 내 아이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그들의 행복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은지의 진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은지의 축복을 받으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비석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지의 편지에 대해서, 그녀가 임신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진을 도연에게 부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착한 애였구나.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들 걱정만 했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냥 살면 돼. 행복하게. 그게 은지가 원한 거잖니. 하지만 죄책감이. 그건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가장 좋은 추모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오가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 잘못한 거 없잖아. 그날 제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니, 신호 위반한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하지만, 수진아,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너도 놓아줘. 나도 놓아줄게.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언니. 그리고 도연 오빠 잘 부탁해.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랑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 저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정말 행복해야 해. 약속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지고 은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 수진아. 사랑해. 언니도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은지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진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꿈에 은지 언니가 나왔어요. 이젠 괜찮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제 정말 놓아준 거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도연도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을 가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게 임신한 것 같아서요. 영숙과 도연은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검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와요. 그런데 증상이 임신 같아요. 도연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 아기가 오는구나. 세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슬픔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그저 행복한 기쁨. 그날 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모든 게 풀릴 거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고 놓아주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은지야, 내 덕분이야. 고마워. 영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2주가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확정이었습니다. 4주차. 아주 초기였지만 분명한 새 생명이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지도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건강하게 태어나자. 도연도 퇴근하면 수진의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야, 빨리 크렴. 아빠가 많이 사랑해줄게.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집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제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당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완전히 풀리려면 마지막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 영숙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혼자 다시 풍문점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영숙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며느님이 임신하셨죠? 영숙은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보입니다. 며느님 주변에 밝은 기운이 생겼어요. 생명의 기운이죠. 영숙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의식이 필요하다고. 그게 뭔가요? 무당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은지라는 분을요.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마음으로는 했지만 의식으로는 하지 않으셨죠. 죽은 이를 제대로 보내려면 의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떠난 영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당은 달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며느님 부부와 함께 이리로 오십시오.
제가 천도제를 지내드리겠습니다. 천도제요? 죽은 이의 원한을 풀어주고 편히 저승으로 가시도록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끝나면 비로소 모든 게 완전히 정리될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당의 말을 전했습니다. 천도제를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은지를 제대로 보내드려야 한대. 그래야 너희도 은지도 모두 편해진다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당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은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무당의 안내에 따라 세 사람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서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경 읽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언니, 제발 편히 쉬세요. 이제 모든 걸 놓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저희는 언니를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언니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도연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진이를 내게 보내줘서. 이제 넌 편히 쉬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은지 이름을 꼭 넣을게. 그렇게라도 너를 기억할게. 영숙도 기도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집안을 지켜봐줘서 고마워. 이제 넌 내 길을 가렴.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태어나길. 의식이 끝났습니다. 무당이 종을 3번 쳤습니다. 땡, 땡, 땡.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은지님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세 사람은 제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점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왜 그래?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기 봐요. 수진이 가리킨 곳을 보니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무지개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7빛깔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잘 가라고.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잘 가라는 인사겠지.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아기 이름에 대해서, 행복한 이야기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수진과 함께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여기까지 와줘서,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줘서. 수진은 미소 지으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은지 언니를 함께 보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진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옷과 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손주를 만날 생각에 매일 설레었습니다. 도연은 육아책을 읽으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태교 일기를 쓰며 아기와 대화했습니다. 우리 아가
곧 만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수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정했니? 네, 은서로 할까 해요. 은지 언니의 은자를 넣어서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은서, 딸이면 은비. 어때요, 엄마? 좋지. 은지도 좋아할 거야. 그때 갑자기 수진이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진통 같아요. 아, 또 왔어요. 뭐? 진통? 지금? 도연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영숙도 당황하며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빨리 병원 가자. 도연아, 가방 챙겨. 급하게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진통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채 운전했고 영숙은 뒷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어머니,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 엄마들은 다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거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병원에 도착했고 수진은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과 영숙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래 걸리네. 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분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세는 원래 오래 걸려. 수진이가 힘들겠지만 끝까지 잘 해낼 거야.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세요? 네. 여기요. 도연이 뛰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예요? 딸이요? 네, 3.2kg. 아주 건강합니다. 산모도 괜찮으시고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숙이 부축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손녀다.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잠시 후 도연과 영숙은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고 예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은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은지 닮지 않았어요?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아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맑은 이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정말 은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닮았네. 은지가 환생한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신기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수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 우리 딸 봤어요? 봤어. 엄청 예쁘더라. 다행이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성된 것 같아서. 영숙도 며느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집안에 이런 기쁨을 줘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울고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날들, 슬픔과 죄책감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은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하고 밝았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영숙이 차를 내왔고 도연은 아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모든 게요. 저도, 우리 가족도, 그리고 은지 언니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우린 앞만 보고 살면 돼. 그때 아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비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도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갈게. 당신은 쉬어. 도연이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은비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우리 딸 깼네. 배고픈가 보다. 수진이 아기를 안아 젖을 물렸습니다. 은비는 열심히 젖을 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은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보고 있니?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내 이름을 물려받았단다. 은비, 예쁜 이름이지?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수진이를 도연이한테 보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봐줘서, 이제 넌 편히 쉬렴. 우린 잘 살아갈게. 영숙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살아있는 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생명을 위한 기도. 거실에서는 도연과 수진이 아기를 사이에 두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베란다까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녁 하늘에 가장 먼저 뜨는 금성이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가, 은지야.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길. 영숙은 미소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창문 유리에 아주 희미하게 젊은 여자의 미소가 비쳤습니다. 긴 머리, 밝은 눈빛, 은지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정말 떠난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수진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비는 할머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생명의 숨소리, 희망의 숨소리. 창밖으로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죽은 이는 떠나고 살아있는 이는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죽음과 탄생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 영숙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슬픔 끝에는 기쁨이 오고 어둠 끝에는 빛이 온단 말이지.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일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결국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 거야. 은지도 지켜보며 웃고 있을 거야.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만 아기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도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은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 아기의 울음. 수진이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도연도 일어나 아내를 도왔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은지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요, 여러분.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작별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작별이었습니다. 축복이 담긴 작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슬픔도 끝났고, 죄책감도 끝났고, 두려움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희망과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점을 보러 갔던 그날, 무당이 깜짝 놀라며 했던 말, 혼을 빌려 쓰고 있다는 말, 그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그림자가 아닌 수진 자신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